네, 3.1절 휴일로 3월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번 주의 중요 일정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3월 2일은 한국의 2월 그 수출입 통계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모바일 월드 콩쿠르스 스페인에서 열리죠. 그 2026이 이제 개막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2월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나오고 한국 증시는 이제 이날 이제 대체 공휴일로 휴장입니다. 3월 3일은 연준의 윌리엄스 카시카리 총재가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3월 4일은 중국의 양회가 개막되고 연준에서 이제 베이지북을 공개하고 미국에서 2월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3월 5일은 미국의 1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되고 3월 6일은 미국의 2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주목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고용 보고서겠죠. 미국의 2월 달 고용 보고서가 지난번에는 깜짝 이제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고용이 좀 계속 잘 나올지 아니면 또 악화된 수치로 반전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2월 ISM 제조업 PMI, 요게 이제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데 지난달에 이제 50을 넘었거든요. 경기 확장 국면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50을 넘었거든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가장 중요한 게 브로드컴. 엔비디아랑 어떻게 보면 좀 경쟁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구글의 TPU란 칩을 이제 설계해주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도 한번 본 것처럼 브로드컴 통해서도 AI가 진짠지 가짠지 그리고 이 회사는 2027년 이후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엔비디아가 좀 약간 숙제를 던졌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무게가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로드컴 3월 4일 실적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월 첫째 주 중요한 일들이 꽤 많고, 자 거시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면 이제 뭐 요즘 달러, 금 이런 자산들에 대한 관심 많은데 달러는 계속해서 좀 약해지는 느낌이고요. 그럼 예전에 달러 약세면 신흥국이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을 항상 하셨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제 달러 시대가 가서 신흥국을 좀 담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들어서 달러가 왜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럼 계속해서 코스피를 비롯한 신흥국으로 자금이 이동을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구조적으로는 이동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가 강해질 만한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트럼프에 대한 이제 약간 불확실성이 계속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달러가 뭐 망가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독보적으로 한 10년, 20년 너무 좋았거든요. 네. 이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의 인기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인기를 누군가 또 가져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이죠. 그래서 금의 인기가 굉장히 좋아졌던 거고, 근데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 추진하고 또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하고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거든요. 옛날에는 무조건 달러인데 굳이 뭐 달러만 고집해야 되나? 바꾸자, 다변화하자. 예, 이렇게 되면은 결국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달러보다는 금이나 대체 자산으로 좀 바꾸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일시적인 건 아니니까 구조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수혜받는 자산이 한 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금이죠. 예. 그래서 금은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6,000달러 얘기도 나와요. JP모건은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한 3% 된대요. 근데 이게 3.5%까지만 올라가도 금값은 6,000달러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시각을 비췄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흥국 주식. 예, 신흥국 주식 같은 경우는 올해 신흥국의 이익 성장률 전망치가 29%래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은 140%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구리 같은 원자재. 원자재를 옛날에는 그냥 뭐 경기 민감형 자산으로 그냥 좀 사고 파는 그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구리 같은 이런 금속 원자재를 포트폴리오의 자산으로 그냥 생각하자. 금처럼. 예, 그럼 되게 다른 개념이 되거든요. 되게 담아놓는 네, 걸로.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구조적으로 공급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거론을 해주셨고, 그래서 한국 코스피가 특별히 주목받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에 담겨 있고, 그리고 구리가 들어갔다는 거,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담아둬야 될 하나로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관세 위헌 판결이 났다고 이제 어제 짚어주셨는데 트럼프는 또 새로운 관세 체계를 예고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가 위헌 판결 난 게 뭐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오히려 불확실성은 있어요. 또 어떤 관세를 뭘로 때릴지 모르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 말에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라 트럼프가 집권 초기랑은 좀 다르거든요. 집권 초기에는 자기가 관세로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관세를 막 때려버렸어요. 네. 자신 있게. 근데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은 관세 정책 인기도 없고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고 이제 150일 동안 때릴 수 있거든요. 10에서 15%. 이거 지나면 이제 중간선거 다가오고. 그래서 함부로 관세를 더 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슈퍼 300일조는 조사 기간이 되게 길대요. 그냥 때릴 수가 없고요. 그 나라가 뭘 잘못했는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되게 오래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 전에 관세 때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 뭐죠? 그럼 더 이상 관세는 최소한은 더 높아질 건 아니에요. 아니면 낮아질 수는 있잖아요. 오히려 150일 지나서 요 10%, 15% 관세를 못 때리면 관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명분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관세가 더 낮아질 것을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더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다만 아쉬운 거는 철강하고 자동차는 품목 관세라 네. 이건 그냥 그대로 15%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철강 50%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보편 관세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좀 눈을 돌려볼게요. 3차 상법 개정안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이 중에서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는 게 핵심인데 주가에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 또 관심사죠. 네, 이게 핵심 뭐냐면 자사주를 지금 신규 취득을 하면 1년 이내에는 무조건 소각을 해야 되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사주 있죠. 옛날부터 법 개정 전에 1년 6개월 안에 소각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입니다. 단 이거를 유지하는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돼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직원들한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자사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목적 괜찮아요. 아니면 회사가 뭘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는 괜찮은데 그때는 반드시 주총을 열어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막은 건 뭐냐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는 자사주를 갖고 있으면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재계가 원한 건 우리 경영권을 위협하는 경우들이 있다. 자사주로 방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걸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는 그런 게 담겨 있지 않고 그 목적으로는 자사주를 갖고 있을 수가 이제 없어요. 그냥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이번 자사주 소각 의무법은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법안 통과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안 지키는 이사지는 이제 그 개인 한 명한테요 5천만 원 정도 과태료를 때려버린대요. 굉장히 세다고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법이 통과됐으니까 우리나라 그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또 후속 입법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요청했어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뭔가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바로 당일날, 그러니까 통과된 당일에 이거 입법 빨리 준비해라. 이거 원래 이소영 의원이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통과시키라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 상장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증여세 내잖아요. 상속 시점이 여기면 앞으로 2개월, 그 뒤로 2개월을 가중치를 내요, 평균을. 그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해요.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뭐죠?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면 주가가 안 오를수록 좋잖아요. 대주주는 자기 자식한테 세금 이제 내야 되는데 상속을 주가가 너무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세금이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상속세를 적게 내고 싶으면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유리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 주주분들이 불만인 게 뭐냐면 상속 앞둔 기업들이 주가가 안 가요. 이거 의도적으로 누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누르지 마. 그래서 여기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건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주가가 그 주당 순자산 가치 있죠. 흔히 PBR 쓰잖아요. PBR이 0.8이 안 된다. 네. 그러면 0.8에 맞춰서 상속세를 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PBR이 0.8이면 상관없어요. 어떤 기업이 상속세를 내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금처럼 상속세 내면 돼요. 근데 어떤 기업이 PBR이 0.2배예요. 그러면 0.2배니까 거기에 가격 맞춰서 기존에 상속세를 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0.8로 올린 주가로 계산을 해요. 그럼 주가가 0.2배에서 0.8이면
여기서 4배가 올라. 네. 그럼 상속세가 자기는 4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지 말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주가 관리하란 얘기입니다. PBR 0.8배 이상으로 올려라. 상속세 그거 하고 싶으면 네. 상속하고 싶으면.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주가 누르기 이제 방지법은 그 의도입니다. 그럼 PBR 낮은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현대모비스예요. 이거 된 날 주가가 그날 11% 폭등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이제 정의선 회장 모비스 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못 가져가잖아요. 비싸니까. 그래서 이거 일부러 누르는 거 아니냐 막 그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주가가 물론 현대차도 많이 올랐는데 11% 이제 또 급등하더라고. 뭐 로봇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이 얘기 듣고 이런 거 막 더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PBR 낮은 거 중에서 상속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현금도 많아요. 그런 게 뭐가 있나 도 왜냐 이 법안에 수혜줍니다. 저도 아직 안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나중에 찾아보면 네. 알려주시는 걸로. 자, 현대모비스 얘기 나왔으니까 현대차로 이야기 이어가 보죠. 새만금의 10조 원 투자와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랑 로봇 설비 투자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삼성동 부지 투자해가지고 10년 전에 그때 현대차 주주들이 엄청 욕했어요. 왜 땅을 왜 사냐, 자동차 회사가. 그 돈으로 다른 거 M&A를 하지 차라리. 근데 이제는 제대로 투자하는 거죠. 125조를 투자합니다, 앞으로. 근데 그 중에 10조를 새만금에 투자해서 이제 여기다 뭐를 하냐면요.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거예요. 네. 로봇 훈련하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당연히. 국내에 짓는 거니까 또 의미도 있고. 테슬라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테슬라가 15만 개 H100급 GPU 갖고 있는데 현대차는 블랙엘이 한 단계 위급. 그 5만 개 갖고 있으면 H100 15만 개보다 더 좋아요, 성능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훈련하는데 새만금에서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14년 한전부지 10조 원 투자 이후 같은 10조 원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주가가 폭락을 했고 네. 요거는 이제 발표하고 다음날 주가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원하는 건 이제 제대로 된 투자, 성장을 위한 투자를 원하고 있고 그거를 현대차가 잘 알아듣고 잘 지금 스케줄대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새만금 투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로봇주에도 상당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어쨌든 뭐 현대차에서도 노조 간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일자리를 뺏을 거다 이런 공포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2028년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하는데 요거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AI 시대 일자리에 대한 견해도 들려주세요. 한 이제 미국의 그 리서치에서 뭘 썼냐면 2028년에 소설을 쓴 거예요. 그때 이제 실업률이 10% 넘고요. 증시가 38% 폭락하고 유령 GDP, 그러니까 실제 GDP가 아니라 좀 숨겨진 GDP가 이걸 부풀려 가지고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가해질 거라고 예고를 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이거 보고 놀랬는데 이 보고서 나오고 그날 좀 주식시장이 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28년도에 그런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불가능한 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AI가 모든 걸 다 대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네. 주로 없어지는 거는 화이트 칼라, 사무직,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아무래도 밖에서 일하는 분들의 일자리는 당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봇이 다 대체 못 하거든요. 근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를 AI가 다 대체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고서가 일파만파 퍼졌는데 다만 이제 국내나 해외 쪽에서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들은 좀 너무 앞서간 것 같다. 그런 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님은 좀 비유를 잘 해주셨어요.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스마트폰 나왔을 때 그런 게 나오니까 일자리가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들을 했죠. 실제 스마트폰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봐도 은행 창구, 콜센터, 비디오 대여점 이제 그런 게 없어지기도 하고 잘 이제 활용을 안 하죠 예전보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배달 라이더, 유튜버, 앱 개발자, SNS 마케터 이런 사람들이 채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애지는 만큼 다른 게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너무 간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이제 AI가 일자리를 없애고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면 그런다고 해서 그런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여준다. 그런 또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나오면서 저도 좋아진 게 어쨌든 AI가 제가 뭐 물어보면 답변도 해주고 자료도 찾아주고 뭐 자료 작성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투입하는 시간이 옛날에는 3시간이면 1시간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리하잖아요. 그럼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줄여주는 건지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저기 인도나 동남아 같은 데 그 일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일하는 시간이 길지만 한국도 일하는 시간이 점점 줄죠. 네. 52시간으로 가고 있고. 그런다고 경제가 뭐 역행한 건 아니거든요. 예, 뒤로 뒷걸음질 친 게 아니라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쓰고 이러면서. AI의 그런 좋은 점들을 너무 좀 간과한 거 아니냐, 이 보고서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28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보고서가 진짜로 현실화되기보다는 AI를 통해서 좋아지는 점들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너무 그 충격적인 보고서에 좀 반응을 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은택 연구원이 했던 이 뼈 있는 얘기는 뭐냐면 새로 생길 직업을 먼저 상상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그렇겠죠, 시대에도 뭐가 승자가 될지 몰랐지만 승자들은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것도 그랬죠. 예. 그러면 AI 시대에도 그런 배달의 민족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상상을 해야 되죠.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될 거다. 이런 또 멘트를 해줬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상상하고 예. 그 안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들. 엄청난 인사이트가 또 요구되네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정말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왜냐하면 없어지는 일자리도 생기니까. 그러니까요. 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 또 드려볼게요. 조선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어떤 중고 배의 가격이 신규 배의 가격을 넘어서는 그런 좀 기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다고 들어서 이거는 조선주 투자랑은 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조선주에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고 선박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새로운 배보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중고차가 신차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옛날에 더 잘 만들었나? 더 견고하게. 근데 이게 공급 때문에 그래요. 배가 없어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원유 운반선이거든요. 네. 이제 원유를 실어나는 배인데,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중고선과 신조선가를 역전하면요, 슈퍼사이클이 실제 오긴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를 좀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장 운항할 수 있는 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새로운 배를 주문하면 지금 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주문 들어가면 3년 후에 배가 나와요. 이게 아파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뭐 이 반도체 공장도 비슷해요. 지금 지으면 3년 후에. 네. 근데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해요, 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고 시장 가야죠. 그렇죠. 일단 지금 사야 필요하니까. 되니까. 예. 그래서 중고 시장으로 가서 비싼 돈 주고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도 돈을 벌 거예요. 왜? 운임이 올라가요. 이 선박을 운영할 때 운임이 있잖아요. 운임 가격이 막 급등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원유 운반선 그러면 운임이 오르냐? 네. 러시아를 제재 때려버렸어요.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너네 왜 불법으로 몰래 이렇게 배에다 실어서 수출하냐? 그런 선박들이 전 세계 한 19% 된대요. 꽤 많아요. 그럼 거기를 묶어버렸잖아요. 19% 선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공급이 없어지죠. 예. 거기다가 지금 이란 뭐 이렇게 전쟁난이 뭐니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네. 이 운임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공급 부족에 따른 운임 지수가 좀 오르다 보니까, 야, 중고 성과 비싸도 내가 이걸 비싼 돈 주고 지금 사서 운영을 해도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갖고 그냥 중고선에 높은 값 주고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일단 예. 필요하니까. 예. 새로운 선박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해서 돈 벌고 나면요, 이제 발주합니다. 새로운 선박 만들어 달라고. 그 조선소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환경 규제도 이제 본격화되니까 원유 운반선은 노후 선박이 너무 많아요. 친환경 선박으로 또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뉴스는 상당히 국내 조선사한테 우호적이다라고 일단 바라보시면 좋겠고, 네. 그래서 밸류체인으로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다 만들고 있고, 지금 제일 좀 핫한 게 수에즈 막스급,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크기래요. 그게 배가. 그거는 대한조선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밸류체인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조선주에 대한 인기가 살짝 시들했다가 시들어졌죠. 그쵸? 그러다가 또 기대되는 분위기인데 조선주는 여전히 그냥 견조하게 네. 자기 자리를 지킨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2차 전지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UBS가 리튬 가격 대폭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관련 소식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또 중국산 ESS에 대해서 제재 법안 발의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좋죠. 왜냐하면 리튬 값이 떨어지면 재고 평가 손실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데 지금 리튬 값이 좀 최근에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UBS가 이번 리포트를 냈는데 지금 최근에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많이 좁혀지고 있대요. 그럼 전기차가 아무래도 좀 더 팔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어줬고 특히 중국이 너무 잘하죠. 중국이 지금 낮은 배터리 제조 원가를 기반으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중국의 전기차가 또 잘 팔리니까 리튬 수요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한다면 리튬의 괜찮은 분위기다. 그리고 전기차만이 아니고 그 배터리,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 요게 이제 배터리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인데 여기가 데이터 센터에 또 요즘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동용 수요도 있지만 저장용 수요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배터리 저장용 수요가 2035년에는 전체 리튬의 42%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 같다라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을 대폭 전망을 좀 상향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호재는 미국 공화당의 하원의원 그렉 스테우브가 그 중국산 ESS 있잖아요. 중국의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수입을 금지하는 유해한 적대적 재충전 및 발전 에너지 대응 법안 요거를 발의를 했대요. 한마디로 중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중국 공산당이 관할하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업이 소유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만든 배터리 있죠. ESS. 요거는 쓰면 안 된다. 이제 미국에서. 근데 미국에서 지금 ESS는 중국이 거의 다 장악했거든요. 네. 그럼 중국을 쳐내면 수혜받는 건 한국이죠, 당연히. 한국은 이제 중국 대신에 만들 수 있는 반사이익? 완전 반사이익이죠. 그래서 수혜 기업으로는 한중 NCS, 뭐 신성 ST, 서진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또 거론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2차 전지에는 조금 좋은 분위기로 좀 전환되는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 그리고 2차 전지 안 다뤄본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우주항공 쪽이라고 생각했더니 항공 관련된 항공, 보고서를 네. 또 가지고 와주셔서 뭐 우주는 아니지만 항공 네. 관련해서 저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항공은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네. 진짜 못 갔었죠. 근데 이제 IM증권의 배세원 연구원님이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대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는 있고 우리나라 항공시장은 커지는 건 맞아요. 인천공항 통해서 엄청나게 출입국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출입국자 수가 한국에서 4,864만 명. 우리나라 인구랑 똑같은 와. 그냥 이렇게 외국에서 온 것도 있고 우리가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1년에 뭐 여행 또 자주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도 있겠지만 어쨌든 4,864만 명이 작년에 출입국을 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일이고 근데 너무 항공사가 많아요. 실제 돈은 잘 못 벌어요. 예, 공급이 많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공급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해요. 네. 올해 이제 연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12월에. 두 번째는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 두 회사 밑에 있는 LCC죠. 저비용항공사 3사도 통합합니다. 내년 1월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게 5개인데 이 3개가 없어져요. 그럼 2개만 남아요. 그럼 공급이 확실히 줄겠죠. 요게 좀 굉장히 크고 그래서 공급 과잉이라는 이제 그 우려가 내년부터 이제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항공이 통합하면 뭐가 좋냐면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면요 비용이 절감된대요. 그렇겠죠.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덩치가 커지니까 협상력도 좋아지는 것도 있고 서로 비용 통제를 이제 비용을 이제 하나로 이제 이거를 한 기업으로 맞추다 보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효율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뭐 이렇게 그 2027년에 영종도 엔진 공장 통해서 외주 정비비를 뭐 절감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대한항공이 200억, 아시아나항공이 한 700억 수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금리가 되게 높은 부채를 쓰고 있대요. 항공기 구매할 때 자기 돈으로 잘 안 사죠. 네. 리스하잖아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좀 재무가 안 좋다 보니까 비싼 부채를 써요. 근데 대한항공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쓰거든요. 그럼 둘이 합치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그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비용이 줄어요. 네. 예. 그래서 과거에도 그 옛날에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에는 아마 델타 항공하고 그 노스웨스트 여기가 합병을 했거든요. 둘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비용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까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대한항공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항공우주도 말씀드렸지만 네. 방산 항공우주 사업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투기 같은 거 점검도 해주고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거 이런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도 좋지만 우주항공 방산 모멘텀까지 같이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밸류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되 대한항공이 그래도 좀 이렇게 합병도 하고 우주항공 방산 모멘텀이 있으니까 가장 좀 선호하는 이 항공주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연불리 비밀노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3월 시작했습니다. 활기차게 시작하시고 3일절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저희도 활기차게 뵙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